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자신의 책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이 세계화에 대해 세 분류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항해 시대에는 국가의 세계화, 또 현대에 와서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세계화, 또 마지막 인터넷으로 인한 개인의 세계화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평평하던 세계화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시대가 도래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탈세계화 시대 대응과 기회라는 주제로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탈세계화 현상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지역 경제를 전망해 주실 세 분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거시경제 전문가 최양호 ISD 기업정책연구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산업 수도인 울산에 와서 우리의 가장 긴급한 현안 과제인 세계화를 얘기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좋은 의견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30년 이상 금융계 몸담고 계신 최고의 금융 전문가이자 또 지역 경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배용주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이 탈세계화에 대해서 우리 울산경제 현안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이동수단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시죠.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동산업의 중심지가 울산인데 사실 이동산업도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동과 관련된 탈세계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좋은 의견을 좀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지금 울산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책들을 뭐 거의 다 읽은 느낌이 벌써 드는데요. 오늘 세 분 좋은 말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탈세계화 시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해왔던 세계화는 끝났다. 지난 4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은 한 가지 분명한 것, 세계화는 둔화될 것이고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2022 다보스 포럼의 주제 역시 전환점에 선 역사,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이었죠. 세계화가 막을 내리고 있는 탈세계화 시대.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택적 세계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깐부쇼링. 자동차는 원래 유럽이 시작했고 전 세계의 100년 동안 주도권을 가진 건 미국이었어. 그런데 감히 여기에 중국이 도전을 해? 탈세계화가 되면서 또 교육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동안 세계화는 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거대한 패러다임이었죠. 하지만 이 세계화가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침체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탈세계화 관련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세계화는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 세계화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자, 최 원장님, 네. 사실 뭐 대한민국의 이렇게 빠른 성장, 이례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세계화를 빼놓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세계화를 간단하게 가장 축약해서 나오는 말은 생산과 소비의 그런 장소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화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것은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사실은 국가 자본주의가 이끌었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미국에서 주도하는 그런 시장 자본주의가 세계화를 또 이렇게 바꾸는 등 기준에 대한 굉장히 지금 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화의 가장 이제 이 큰
혜택을 받은 나라는 사실은 일본이 이제 예.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우리고 그다음에 2001년 중국이 이제 가트에 들어가면서 이제 중국이 뭐 굉장히 예. 좋은 한데 그러면서 중국이 너무 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세계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고 특히 울산은 수출 주도형 도시 아닙니까? 울산의 GRDP 그러니까 영내 생산량의 80%가 수출에서 나오고 있고 3대 주력 사업이라는 조선, 뭐 자동차, 석유화학 이것들은 이런 대외 변수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세계화가 가장 이 뼛속까지 사무치게 이렇게 다가오는 도시 중에 하나가 울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이렇게 좋은데 효율 때문에 하는 것이고 모두가 수혜를 입고 있는데 탈세계화가 되면 이런 것 효율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세계화가 이제 확산된 건 이제 1990년대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90년 미국의 자본의 상징이었던 이제 맥도널드가 모스크바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부에서는 세계화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건으로 그러게요. 맥도날드가 이제 입성이 됐다라는 걸 되고 그로부터 이제 5년 후에 1995년에 세계 무역기구 WTO가 이제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WTO가 출범이 되고 6년 후에 2001년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사건이 일어났는데 2001년에 중국이 WTO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 즉 어떻게 보면 개발국이나 어떤 그 신흥시장국의 어떤 저임금 노동 비용에 근거한 국제적인 분업 생산 체제화 되는 것이 상당히 하나의 활로가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럼 탈세계화가 됐을 때 이러한 분업 체계가 이제 깨졌을 때의 어떤 저하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비용, 저임금에 기반을 했던 세계화였기 때문에 그러한 탈세계화가 됐을 때는 어떤 물가 상승의 어떤 그 부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의 어떤 그 활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세계화를 하면서 생산 비용을 낮췄던 것이 그것이 이제 분업 체계가 많이 깨지니까 기본적인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확산 효과가 좀 있고요. 그 탈세계화가 되면서 또 교육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교수님, 이 효율, 세계화하면 자동차 산업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를 본 그 제품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꼽죠. 예. 왜냐하면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였냐면 그래도 역시 세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에도 판매하지만 거의 60%나 70%는 해외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예. 그 나라의 모든 거를 맞춰줬던 게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세계화였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는 과거에 하던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시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탈세계화 현상이 왜 생기게 됐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중 갈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 지도자들과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이 별칭이 세계화의 전당인데 2017년 미국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 미중 갈등의 시작점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예. 뭐 이제 그때는 대놓고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점점 더 지금 한 100년 패권전 패권국으로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1944년 브레튼 우드 체제부터 쭉 오는데 사실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이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사실은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에 잘 아시는 9.11 테러 사건이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된 부분들이 자기의 패권국으로서 위상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이라크 침공을 했는데 손들고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2008년도엔 서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터지면서 이거 순전히 미국 잘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권국으로서의 어떤 이제 한 100년 정도를 지금 끌고 오니까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상이 흔들리는 걸 누가 봤냐? 중국이 본 거죠. 예. 좀 흔들리는데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러면서 중국이 뭘 갖고 발표를 하냐면 2025년도 중국의 대제조 중국 그거를 이제 치고 나오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그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장했던 거는 자유무역의 근거에서 모든 사람이 뭐 동일하게 나가는 부분들이고 미국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뭐를 했냐면 정치 세계화까지 했거든요. 그게 유엔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점 더 세력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그런 패권 국가로서의 그런 힘들이 빠지니까 미국이 보니까 우리나라 GDP의 75%까지 지금 중국이 쳐들어와?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거 아니야. 예. 좀 이제 우리가 저걸 하자. 근데 사실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나왔던 경제 위기가 사실 지금까지도 해결이 된 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영향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에 어떤 계기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급물살을 탄 게 탈세계화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끝나지 않았다. 근데 어떤 세계화로 가느냐? 선택적 세계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깐부 쇼링. 친구들끼리 예. 이제 만나서 같이 하는 부분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누가 패권을 잡느냐, 누가 화해 어떤 방점을 찍느냐가 굉장히 지금 관건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지금 세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 누구 편할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셨지만 그 뭐 다보스 포럼 불참하고 그 이듬해부터 관세 폭탄 관세 매기면서 미중이 아주 세게 붙고 있는데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그 좀 아이러니한 게 2017년 그때부터 사실 교수님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요. 네.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미국에게는 좀 아주 위협적이었을 것 같은데.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이제 자동차 가지고 세계화라기보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고 생각은 했었으나 막상 중국의 제품 수준 가지고는 글로벌 어디 가서도 경쟁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은 앞으로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동력의 주력을 맡게 될 것이냐를 고민했었고 그때 이제 전기 자동차를 주목을 해서 전기차를 열심히 키워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표적으로 2017년 전후로 해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본 게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여전히 전기차는 아직 멀었어. 아직 전기차 시대가 오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 예. 여전히 내연기관이야. 여전히 미국 주도의 자동차 산업과 그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미국의 정유사가 공급을 하고 있으니 여전히 우리에겐 패권이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급격하게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모든 나라들이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미국도 아차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손을 놨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기 자동차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하면은 우리가 중국의 전기차가 밀리겠구나 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다들 요즘 최근에 알고 있는 IRA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자 이제 자동차는 원래 유럽이 시작했고 전 세계의 100년 동안 주도권을 가진 건 미국이었어. 그런데 감히 여기에 중국이 도전을 해? 아니야. 이제 내연기관차를 떠나서 전기자동차도 미국이 역시 똑같이 패권을 주도할 거야. 라는 선전포고로 중국의 모든 자동차랑 관련된 특히 전기차랑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수출 조건들을 이제 제약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표적인 한중 간의 미중 간의 패권 산업 전쟁으로 자동차가 떠오르게 된 거죠. 예,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은 어떻게 심화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이러는 와중에 이제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죠. 조 바이든 대통령. 사실 트럼프의 기조와는 뭐 좀 차이는 있다고 말하지만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은 뭐 더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와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어떤 성향은 사실 굉장히 극명히 많이 이제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와 좀 다른 점은 일종의 동맹 관계를 하나의 무기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다시 대규모 이제 보복 관세를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관세 장벽을 한다든지 관세로 이제 다시 무역 전쟁까지 1대1의 어떤 관계의 어떤 양상을 폈다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친구들을 이제 모은 거죠. 자기 이제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하자. 예, 그래서 일종의 그 동맹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했다. 깐부 쉐어링 맞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임금 노동 기반화의 어떤 국제 그 분업 생산 구조에서 내부적으로 생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나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한 2단계 사이클 아래에 있도록 거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특히 반도체나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이 그 미국의 턱밑까지 왔기 때문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China is trying to move ahead of us in manufacturing them. This is about economic security, folks. It's about national security. 이것이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한 경제는 굉장히 확산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가지 큰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취했던 게 칩스 액트라 그래서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해서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에 10년 내에는 반도체 생산 설비를 투자를 절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고요. 또 이제 칩스 동맹, 그 칩4 동맹이라고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대만은 이제 파운드리를 하고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담당하고 대한민국 우리는 그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그 공급하게 하는 일종의 반도체 공급망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 중국과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카테고리 안에 미국 동맹국 간의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을 시키자라는 그런 의미죠. 예. 자, 2020년 3월 이 탈세계화를 재촉하는 또 다른 일이 생겨납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인데요. 당시 각국의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전 세계로 가는 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공장이 셧다운 됐었죠. 참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예. 우리가 지금 세계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세계화의 하나의 원인을 갖고 있는 결과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왜 셧다운이 됐었냐면 부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부품을 국내에서 완성차를 만드는데 그 부품은 우리나라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각 나라에서 들어오는데 그때 특히 이제 중국에서 하나 안 들어온 게 기억이 남는 게 그 전선뭉치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전선뭉치를 국내에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선뭉치를 보면 그 뭉치를 통째로 자동차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묶어줘야 됩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예. 그 묶어주는 건 사람이 했어요. 아하. 그 사람이 중국의 우한에 있는 공장에서 출근을 못 하니까 아하. 못 만들어져 가지고 국내에 공급이 안 돼서 공장이 정지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 글로벌 소싱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건가에 대한 의문들은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지금 뭐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여파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2% 정도 이제 성장을 2%. 보였다가 팬데믹 영향으로 사실 그해 2020년에는 마이너스 4%를 사실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해에 팬데믹 그 발발됐던 그 해에는 마이너스 1% 성장을 보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저성장을 한 그런 해죠. 예, 자 미중 갈등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또 하나는 올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생활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다들 아마 느끼셨을 텐데 물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예. 보통 전쟁 기간 중에는 물가 상승이 많이 수반되기는 합니다. 뭐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도 그렇고요, 2차 대전 종식 이후에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이제 금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이후에 글로벌 물가에 상당히 더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둘이 합치게 되면 전 세계 밀 수출량의 한 30%를 차지를 합니다. 예. 그리고 광물 희귀 자원이라고 히토류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이러한 그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예. 거기다가 또 석유류라든지 원유, 석유류 제품까지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가장 에 의해서 직격탄을 맞은 게 원자재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급등을 많이 이제 유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사실은 그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발표하는 식량 가격 지수의 3월 달 지수가 그 지수가 1996년에 처음 발표했는데 통계 작성한 이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3월 달에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 1배럴당 거의 유가가 그 100달러 이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상회를 맞아요. 좀 예. 했거든요. 예상 못했는데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죠. 뭐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를 이미 떠났다고요? 많이 떠났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까? 다 떠났는데 이제 지금 현대차가 남아 있어요. 아하.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많죠. 왜 현대차는 떠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참 잘하는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쟁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간 끝날 거고 그러고 나서 남아 있었을 때 기회를 가져가는 거는 대단히 좋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지만 공장 가동을 어떻게 해서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러시아에서 생산된 물량이 일부 다른 나라로 조금씩 수출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르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기업에다가 1달러에 회사를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만드는 자체가 손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도 분명 손해는 보고 있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국주의라고 네.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쨌든 매번 수출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최대한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으면 남아 있는 것이 우리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세계화의 상징 이제 빅맥 지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더 이상 통용이 안 되겠죠. 아. 러시아에서 맥도날드 철수했으니까. 그러네요. 또 러시아에 남아 있는 현대차의 향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상당히 같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중 갈등,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위기가 겹치면서 하나로 연결됐던 국가와 기업과 개인의 세계화가 다른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자, 탈세계화 시대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는 202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UBC 특별기획 탈세계화 대응과 기회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탈세계화 이후 나타난 경제 블록화와 그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세계화에 대비되는 말이 지역화겠죠? 지역주의 또 경제 블록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경제 블록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원장님.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나프타나 또 아세안이나 IPEF 등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싸게 생산하고 품질 좋은 데로 찾아갔지만 이제는 선택적 세계화를 가는 거죠. 일단 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야 믿고 좀 하고 하는데 전 세계 이제 국제 기업들이 뭘 하냐면 옛날에는 just in time 적시에 공급만 받으면 되는데 예. 지금은 뭘로 바꿨냐면 just in case로 갑니다. 아하.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지역별로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세계화를 할 수 있는 조그만 작은 거 큰 것들이 예. 이제 생기고 있고 그럼 이제 이거 얘기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미국에게 협조를 해야 돼요, 중국에게 협조해야 돼요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안보까지도 지금 연결이 되고요. 미국이 끌고 온 부분들은 다 지금 경제를 안보에다 다 갖다 붙여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제 블록화는 굉장히 심화되고 굉장히 품목별로까지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끼리끼리 아까 말씀하신 깐부 쉐어링 참 이게 능력도 있어야 되고 친하기도 해야 되고 이게 참 어려운데 자, 본부장님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미국과 중국의 이제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A 아니면 B의 어떤 선택에 직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나 경제적으로는 미국 진영 쪽에 더 이제 가깝다고 할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사실 또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약 25%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는 없고요.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GDP 기준으로 10대 무역국 대국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어떤 통합, 어떤 외교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 국제 자유무역 질서의 어떤 중재자로서 어떤 한쪽에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실용주의적 노선을 지키되 하나의 어떤 자유무역 질서의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위상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올 초부터 지금까지 1년 내내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까지 3고 현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물가와 금리는 사실 뭐 높은 수준을 넘어서서 고통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본부장님 지금 이 괜찮은 겁니까? 어느 수준이에요? 글쎄 지금 올해 초부터 우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고물가가 계속 지속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는 6.34%를 기록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면 1998년 11월에 6.78%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의 뭐 30년 가까이 이렇게 된 수치고요. 예. 이에 대응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작년 8월 0.5%에서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서 금년에 7차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지금 3.25%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지난 그 10월에는 1,400원대를 터치하면서 사실상은 그 2009년 이후에 가장 최고로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그 11월 들어서 조금 이제 완화돼서 1,300원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난 10년간의 평균은 1,127원이거든요. 지난 10년간 1,120원대인데 이때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어떤 딱 정점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환율 또 너무 높습니다. 뭐 요즘 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환율 때문에 뭐 해외여행 포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고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근데 수출 경쟁력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예. 우리나라만 환율을 오르면 좋죠. 어, 다른 나라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번에 이 고환율을 가는 거는 원인이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달러가 강세를 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은 모든 통화에 대해서 똑같은 영향을 미쳐서요. 사실 수출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는 조금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 환율에 대한 전망은 조금 올해보다는 나아질 생각입니다. 간만에 좋은 전망 하나 나왔네요. 자, 또 다른 좋은 전망이 하나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뭐 기록할 거다 올해. 뭐 자동차만 봐도 그래요. 예. 네, 자동차만 봐도 이제 올해 한 530억 달러인데 이게 역대 최대 전망이에요. 그런데 물량은 11%가 늘었는데 액수를 따져봤더니 14%가 늘어났던 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만큼 환율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본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그거보다는 비싼 차를 많이 수출했어요. 아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석유화학 같은 건 잘 되고 있는데 정유회사도 사실 석유 제품 해외로 수출 많이 해가지고 이익률이 상당히 좋잖아요. 예. 이제 이 부분의 고민은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보호 쪽으로 막 가게 되고 시장이 큰 나라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모든 공급망을 다 가지고 하겠어라고 막 선언하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저기 가긴 가야 되는데 가자니 우리 일자리를 갖다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이 또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려면 그 방법을 또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뭐 참 고민이에요. 그동안 울산은 참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탈세계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UBC 특별기획 탈세계화 시대 대응과 기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지요.
2023년 대한민국 경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전망이 가능할까? 2023년도가 지금 뭐 우리가 1%대 지금 경제 성장을 하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2% 미만으로 갔다면 자, 우리 모든 국민들과 모든 기업하고 우리 종사하는 노동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가지셔야 돼요. 꺾 안마. 꺾안마. 오늘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꺾이지 않는 마음. 이번에 아. 월드컵 예. 그 유명한. 그래서 예. 이 또한 지나가리보다도 꺾안마로 우리가 한번 예. 이 분위기를 다시 또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 꼭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답게 한번 버텨라. 자, 그렇다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는 2023년을 어떻게 전망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밝힌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 이는 2%대로 여겨지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치인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3년 국내 주력산업 전망에서 자동차 수요는 정체, 반도체와 철강은 불투명, 조선은 호조를 띨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는 2023년. 시민들은 어떻게 전망할까요? 금리도 일단 많이 오르고, 일단 뭐, 나라 자체에 돈도 없고 이러니까, 울산페이도, 그도 이제 중지됐고, 그러니까 작년만큼은 또. 내년에도 뭐 잘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떠나가고 없고, 뭐, 장수가 가면 갈수록 더 안 돼요. 피부로 느끼는 거. 집세도 80만, 70만 줘도 못 맞출 것 같고. 1%대의 저성장 시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올해는 뭐 선박했지만 내년 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왔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년도 뭐 지금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죠. 예.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특히 2023년도 이제 무역 통상 환경이 사실 세계 경제가 좀 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졌는데 2%대로 지금 내려왔고요. 중국이 또 아직도 지금 뭐 굉장히 회복세를 지금 못 이어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각 기관들에서 세계 무역량이 1%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몇 가지가 풀려야 되죠.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야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강달러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13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는 지금 이제 조선과 2차 전지 예. 우리 조선 또 여기 우리 울산에서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거나 지금 좋은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향 안정화 지금 하는 부분들이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율이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경제 위축에서 수요가 뭐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한 타격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항상 우리가 뭐 지금 지난 몇 차례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때는 항상 수출이 끌어줬거든요. 예. 그래서 13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82% 정도를 차지합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올해처럼 2차 전지,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크게 앞장을 서서 끌어주는 그런 뭐 수출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 본부장님 그 정유하고 석유화학 예. 전망도 지금 밝지 않게 네,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독히 중국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예. 한 38% 정도 될까 굉장히 뭐 거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사실 중국이 워낙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공장 가동률도 낮아지고 그런 반면에 기존의 그 과잉 생산됐던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압박, 가격 하락 압력이 상당히 큰 그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요국 성장세 자체도 둔화되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분은 당분간은 좀 부진을 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선은 예. 뭐 수주가 좀 뭐 역대급이라고 뭐 네, 올해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예, 이야기가 예. 나왔는데 내년엔 예. 좀 왜 그런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도 그 두 개사의 어떤 수주 달성률만 하더라도 162%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수주 받은 걸 건조하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업황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호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문제는 이제 인력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 추산으로 지금 울산에 그 건조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3,000명 가량 정도가 지금 모자른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 분야 내년 좀 어떨까요? 먹구름이죠. 먹구름이다. 네, 일단은 내수도 지금 0.5%,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 정도 떨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글로벌에서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되든 이거는 이제 거시적인 측면인 거고 당장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해외에다 수출하고 또 국내에다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우리 앞서 쭉 얘기한 것처럼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 사기를 좀 주저할 테고요. 그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거는 오늘 뭐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있잖아요. 자국 보호주의.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드 인 USA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니 국내에서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는 보조금 못 받잖아요. 그게 뭐 비록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만 전기차에서 1,000만 원 보조금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제 수출까지 좀 줄어드는 전망이 있어가지고 예. 자동차는 그렇게 즐겁진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미국의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먹구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뭔지, 왜 자동차 산업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큰 틀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좀 줄여보자는 법인데 그중에 이제 워낙 언론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가 많이 거론되니까 예. 그 외에 뭐 청정 기후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거론이 되니까 그냥 자동차만 놓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차는 미국에서 만든 것만 보조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가 탑재됐을 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만들 때 배터리하고 전기차, 차체하고 따로 못 만들잖아요. 예. 붙여야 하나가 완성품이 되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미국에서 완성차 공장에서 붙였을 때 보조금을 줄 테니 미국에서 차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울산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국내에서 다 소화를 못하면 해외에다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더 이상 한국에서 만들어 오지 마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상당한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해법도 나오는 게 결국은 미국 가서 공장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도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 이제 그런 보호가 상당히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완성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그 협력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질 텐데 현장의 상황 좀 어떤지 직접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자동차 내외장에 트인 금형을 제작하는 울산의 한 업체. 35년간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인 덕분에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해 연매출 700억 원의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수출이 20%가량 줄었습니다. 더 큰 난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수출 품목이 미국으로 가는 전기차 부품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이 깊습니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에서 생산 안 하면 안 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내에 이 수출하고 내수하고 해서 이제 캐파를 이렇게 늘려놨는데 이제 수요가 줄면은 이거를 다시 떼가지고 미국으로 가든 뭐 외국에 가서 생산하든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그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맞출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 수출 시장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의 전기자동차 수출 비중이 올해 10월 자동차 수출액의 1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악재로 꼽힙니다. 인플레이 감축법이 적용이 되면은 완성차 메이커인 대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생산 시설을 북미 지역으로 옮기거나 또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또 판매도 기존에 이제 북미 지역에서 유럽이나 타 지역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울산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타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진짜 어렵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우리 자동차 수출에 영향이 미치는지 뭐 대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연간 한 70에서 80만 대 정도 됩니다. 내연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친환경차는 이제 뭐 한 6만 대, 7만 대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IRA 아니었으면 앞으로 10만 대, 20만 대, 30만 대 늘어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원천 배제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뭐 70만 대, 80만 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친환경차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미국으로 수출 자체하기가 어려워져요. 예. 네, 그러면 그 물량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빼야 될 텐데 그 다른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연합을 보고 있는데 그 유럽연합이 최근에 이제 바이든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어이 미국 당신들 너무 보호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유럽연합도 걸어 잠글 거야. 똑같이 미국산 자동차 유럽에서 보조금 못 받게 할 거야.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똑같이 가서 유럽연합 가서 우리는 좀 예외를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도 예외로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거대 시장 양쪽에다가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제일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요, 이 IRA 법안에 대해서 가장 반대한 협회가 어딘지 아세요? 전미 자동차 산업 협회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네.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이가 작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 산업협회,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반대한 거고요. 당시 이게 나왔을 때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은 뭐냐면 정치적 자충수 이렇게 나왔다. 아하. 그러니까 이건 100% 미국 뭐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를 대비한 뭐 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표현들이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그러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저기 한번 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보세요. 그랬는데 전 세계에서 7개 나라에서 3,500개의 제안서를 냅니다. 그리고 2차 또 지금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안서가 오면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것에 지금 중점을 뒀냐면 그럼 상업용 자동차는 우리도 혜택을 주세요. 상업용이라는 게 리즈, 렌트. 예. 여기에 대해서는 주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벌면은 미국의 공장들이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격으로 하면 시행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이 IRA 법안하고 시행령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지금 하는데 사실 이런 우리 IRA 법안 같은 거는 굉장히 법 위반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우리가 레버리지해서 가서 IRA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냐는데 사실 이제 이거 굉장히 뭐 딱 뚜렷한 법 위반 상황이지만 해결하는 데는 7년 정도 평균 걸리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계속 오래되고 사실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지금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의회에서 갖고 있는 우선순위에 우리 IRA 한국 쪽 이런 뭐 얘기들은 자 우선순위 100위 바깥에 있는 걸로 한 줄 정리하면 지금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와서 탈세계화로 인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 또는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탈세계화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탈세계화, 세계화, 그다음에 세계화는 계속 이 인류 역사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계기를 해서 어떻게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한번 점검하고 환골탈태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 울산이 지금 뭐 3대 산업으로 있지만 지금 이런 과거의 성장 산업으로 뭐 했던 3대 산업이 지금 이제 끝물에 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전환을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 GDP에 지금 디지털 뭐 이쪽이 17%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울산의 성적은 보면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중후장대한 이러한 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의 기술과 미래상을 얹혀서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를 설계하고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이거든요. 어떻게 디지털을 갖고 오느냐. 일단은 한국 평균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산이 굉장히 약해진 부분이 지금 디지털이다.
워낙 좋은 산업들이 많으니까 이것들을 놓치기 시작하시면은 진짜 경쟁에서는 뭐 어려운 위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진짜 자체적으로 빨리 개선을 하셔야죠. 예,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예. 좀 더 다른 준비 동작이 필요하다. 예. 발빠른 대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자국 공급망 중심 구조로 다시 재편되면서 이제는 뭔가 다른 길을 이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인식을 사실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경제든 아니면 뭐 우리 전체 제조업이든 몇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선 원자재를 조달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박이나 자동차처럼 완성품을 이렇게 수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원자재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원자재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당한 정도로 다변화를 많이 구축을 시켜야 된다. 어느 순간에 그 원자재 조달 자체가 이제 막혔을 경우에는 다시 플랜 B를 가동을 해서 그걸 원활하게 이제 수급 차질을 해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산 공정에 있어서도 이제는 A라는 국가에서 원자재를 조달해서 완성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경로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3D 기술이라든지 해서 기본적인 기획, 유통, 생산은 어떤 일괄체제하는 어떤 생산 공정 방식도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품을 생산하기 바로 전 단계 우리가 기획하고 설계하는 걸 업스트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생산하고 생산 이후에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걸 다운스트림이라 그러는데 사실 부가가치는 생산이 아니고 앞에 설계 부분과 맨 뒤에 유통 부분입니다. AS 부분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산 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설계 부분과 뒤에 유통 서비스 부분을 강화시켜서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이제는 정말 많이 꾀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교수님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계화는 한편의 다른 말로 이제 치환하면 내재화죠. 내재화. 네, 내재화니까 내재화일 때는 사실은 가치 사슬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생산품을 만들 때 궁극적으로 어떤 것들이 처음부터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하냐를 이제는 어디에서 공급할 거부터 다시 정의를 해서 우리가 이 탈세계화의 시대에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울산이라는 도시도 산업도시니까 마찬가지로 울산의 가치 사슬도 재정의해서 울산의 지역 경쟁력이 글로벌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과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이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을 재정의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뭐 세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어제 갓 출판된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읽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돼 왔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놓이면 국가의 위기, 또 지역의 위기, 또 나의 삶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는 이유겠죠. UBC 특별기획 탈세계화 시대 대응과 기회라는 주제로 오늘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울산의 대응 전략들 심도 있게 풀어주셨는데 세 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예. 자,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뜻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위험과 기회는 늘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안에 기회가 있다라는 점 오늘 세 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UBC 특별기획 탈세계화 시대 대응과 기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